자, 문제를 푸느라 고생했는데 첫날부터 교육과정이라서 여러분들이 좀 까다로웠죠. 뭐 외운 사람은야 뭐 가뿐하게 쓴 사람도 있겠지만은 뭐 다른 영역에 비해서 조금 스트레스를 받는 영역이죠. 앞으로 오늘은 이 교육과정 자체에서 이거 뭐 여러분들이 오늘 특별히 물어볼 거가 많나요? 교육과정 별로 물어볼 거 별로 없을 것 같아. 본인이 외웠냐 안 외웠냐 거의 그거 확인이고 나머지 뭐 물어볼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첫날이고 하니까 간략하게 물어보고 집에 갑시다. 질문하지 말라고요? 간략하게 물어보고 가자고. 첫날이잖아. 그리고 여기 공간 여기 당분간 요거 내가 얘기해서 우리 첨사 갈 때 요쪽 요 뒤 옆에 공간 봤죠? 여기서 이렇게 옆에서 누가 보는 거 안 좋아하는 사람들 때문에 요 공간에서 개별로 이제는 문항. 자, 문항이 여러분들 나한테 보낸 거는 5문항을 해드릴 거예요. 제가 골라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또 보긴 봐요. 그런데 여기서 직관까지 나왔는데 뭐 다른 것이 무엇이냐 여러 개가 있겠지만은 그거 외에 다른 것을, 그러니까 내가 이 문장을 썼을 때 디테일하게 물어볼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디테일하게 난 이걸 맞다고 했는데 어느 부분이 잘못된 거 있으면은 확인해 달라 라든가 아니면 이 문장을 써도 되나 이런 디테일함을 물어볼 수가 있잖아. 그거는 서면 첨삭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물론 제가 그걸 집어내서 얘기를 하긴 하지만 본인들이랑 나랑 이제 소통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소통을 통해 가지고 보통 뭐 어지간하면 원하는 문항을 다 하면 좋겠지만은 여기서 이제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한 3-4문항 정도 생각을 해서 와가지고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 예,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공간에서 제가 여기로 옮길까 했는데 너무 좁아가지고 제가 연구실 여기 들어와 버리면 좋은데 좁아가지고 조금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 들어오기 전까지 여기서 좀 첨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은 한 10시까지 잡으려고 해요. 아니 더 일찍 가도 돼요. 저는 이제 하나 이렇게 하다 보면 좀 늦잖아. 근데 왜냐하면 여기가 한 번 나가면 들어오질 못해요. 그러니까 9시나 10시쯤에 여기가 자동 차단돼서 나갈 수는 있는데 들어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못 나가요. 그래서 요 밖에 현관 있잖아요. 저기 1층에 저도 좀 아까 알았어요. 나도 오늘 여기서 첫 수업 하잖아요. 처음에 강의 시간 언제 모르는데 어떻게 보니까 5층에 보니까 2개 중에 하나다 해서 들어왔는데 나중에 그 아까 직원분이 아유 깜빡하고 안 알려줬다고 나한테 강의 시간 맨날 그렇게 깜빡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 물어볼 게 이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많으면 또 많은 대로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해결하고 가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이제는 영역별로 공부를 이제 하잖아요. 이제부터 영역별로 해야 되는데 그 영역별로 하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왔는데 시험 문제 잘 풀고 못 풀고도 뭐 어느 정도는 이해관계가 있겠지만은 만약에 그걸로 내가 공부한 부분이 안 나와도 상관은 없어요, 크게. 그래서 새롭게 배우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부를 한다고 보면 되고, 공부를 하다가 이제 좀 이게 모르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찾지 말고 체크해놓고 나한테 갖고 와. 그럼 내가 개별로 할 때 제가 해결해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만큼 시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교육과정하고 교육론 하고 있지만 서양미사 갖고 와도 되고 뭘 갖고 와도 돼요. 아니다. 그 영역을 하니까 뭐 그 영역 갖고 오겠네요. 사람 있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다른 거 갖고 와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을 시간이 이제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읽고 절대로 쓰면서 하지 말고 빨리 읽어야 됩니다. 시간당 몇 페이지? 그렇죠. 까먹었죠.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 20페이지에서 25페이지.
이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 그림이 들어있어서 그래요. 그렇게 보시고 만약에 조금 그거보다 못 본다 하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말고 거기에 맞춰서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1시간 타이머로 계속 재면서 하세요. 그래야지 루즈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할 수가 있어. 자, 제가 이번 문제부터 다음 문제까지는 우선 단원별은 예전에 했던 거랑 약간 다르게 하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전적으로 필독수, 단원별에서도 필독수 위주로 막 해가지고 제가 문제를 만들어서 했는데 이번에는 문제 유형 자체가 굉장히 뭐랑 흡사하게 하려면은 기출이랑 굉장히 흡사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기출이랑 많이 친해져야 되고 기출을 풀어볼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기출 유형의 형식에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이제 중학교 건데 고등학교란 말이 가끔 나오기도 하는데 그건 계속 제가 기출을 보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내용을 집어넣어요. 거기서 이제 추구하는 내용 외에 그 범위 내에서 다른 내용을 넣어서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거기다가 필독서도 찾아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더 좀 섬세하게 넣을 수 있으면 넣게 되는데 제가 그냥 임의로 문제를 내버리거나 그냥 이렇게 내용만 전달하는 식으로 문제를 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때 하긴 하는데 모의고사 때 해보니까 그게 적응이 잘 못해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에 최대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갔을 때 이런 유형이라는 게 암암리에 느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대한으로 조금 독해, 첫 번째 독해는 무조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대화식 무조건 나오고 그 다음에 용어 쓰는 거 무조건 나오죠. 그죠?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개념 내용 2줄 이상 쓰는 거 꼭 나오죠. 그 패턴에서 안 벗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 유형에서 글이 많다라는 건 많이 알 거예요. 그래서 본문 쓸데없이 많이 집어넣고 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 시간을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시간을 뺏으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헷갈리게 하려고. 그 연습이 예전에 해보니까 모의고사 때만으로는 안 돼요, 그게. 그래서 모의고사 때문은 안 되기 때문에 단원별에서도 최대한 본문을 집어넣을 수 있으면 필독서에 관련된 내용을 넣고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많이 읽을 수 있게, 그리고 그 용어도 되게 중요하겠죠. 용어를 다 맞출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용어를 읽다 보면 중요한 용어가 나와요. 그게 그냥 혹여나 굉장히 쉽게 나오거나 아니면 좀 어렵게 나오거나, 이게 두 패턴이 계속 돌고 있습니다, 한 문제에. 그래서 야, 이게 진짜 문제로 낸 건가? 뭐 비색 같은 거 있잖아요. 아직까지 그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그 고려 청자에서 그렇게 낼 게 없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것들이 쉽게 내는 거. 근데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또 무시하면 안 되는 게, 그거 틀리면 떨어져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색이라 했지만은 되게 간단하게 쓰는 문제도 나오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선현법을, 이제 선현법인데, 선현법 옛날에는 선현법이라고만 썼는데 지금 선현법의 특징을 쓰라고 하거든요. 그럼 선현법의 특징을 쓰는데 그게 과연 그걸 다 정답을 제대로 사정을 맞출 수 있느냐가,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긴 해서 책 보면서 선현이 있네 하고 넘어가 버리잖아. 그죠? 이제 그런 거에서 틀리면은 굉장히 데미지가 큽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어려운 거는 같이 틀리거든요. 어려운 거 같이 틀리는데 쉬운 것도 틀려봐. 힘들죠. 자, 그래서 차곡차곡 봅시다. 이제 교육과정 그 표랑 좀 같이 좀 볼 건데, 교육과정은 이제 이번 주 하고 다음 주에도 이제 교육론입니다. 그래서 미리 얘기하지만 교육론을 적어도 3, 4일 이상 보고 와야 돼요. 요번 기회밖에 없어요. 교육론을 요번에 한번 정확히 한번 보고 오겠다. 이렇게 해서 이해 안 되는 거 갖고 오고 해서 질문 다 하고 해결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문항 보시면은 보기 참고해서 작성 방법, 그래서 수업 모형에 연수 자료가 나왔는데, 자, 문제 중심 학습입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기출에 살짝 비쳤던 거를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했고 수업 때도 했었던 건데, 이제 확인차. 문제중심센터를 설립해서 유치원에서 12학년까지 대상으로 하는 문제중심 학습 방법을 설계하고 적용했습니다. 근데 문제중심 학습 방법에도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 개발에 대한 저널 타입의 기록장,
그래서 저널 타임의 기록장.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문제중심 학습도 그렇고 특히나 이제 문제중심 학습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프로젝트 학습에서도 있긴 있지만 문제중심 학습법이 더 구체적인 게 뭐냐면 이런 기록지를 계속 적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적는 게 있어. 가드너의 그 수업 방식에서는 그 기록지가 항상 들어갑니다. 우리가 보통 가드너 수업 방식에서는 첫 번째 뭐 하죠? 제작부터 하죠. 제작을 하고 그 제작한 그 과정에서 기록지를 적어요. 그 다음에 제작하고 나서 뭐 합니까? 지각을 하죠. 지각을 할 때도 그 지각에 대해서 우리가 내가 작품을 했던 거에 표현했던 거랑 지각을 해가지고 그 지각이라는 것은 내 걸 지각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작품 했던 거랑 비슷한 걸 찾아보거나 그 더 나은 걸 찾아보는 거죠. 그럼으로써 거기다 기록지에 적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문제중심 학습법에서 적어요.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저널 타입의 기록장이라고 하는데, 자, 이때 교사는 학생들에게 문제를 진술하여라. 또 이 활동은 너의 생각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등의 질문을 통해서 학생들의 사고를 구체적으로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교사학습 과정은 학생들을 준비시키고 근데 문제중심 학습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소개하거나 비판적으로 융통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건데, 이것은 이제 좀 선택사항이래요. 준비시키기는. 그렇다면은 문제를 제시하기. 어떤 게 문제중심 학습이니까 문제가 있겠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니까. 그 다음에 문제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과 알아야 할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한다. 이게 뭐랑 비슷해요? 물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좀 다른데, 뭐가 이제 알아야 할 것과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알아야 할 것에 대해서 구분하는 거 뭐랑 비슷해요? 비평에서 개의건이랑 상당히 비슷합니다. 탐구 과정이 굉장히 비슷해요. 개의건에서 두 번째 단계, 첫 번째 단계에서 두 번째로 나오면 이게 내적 갈등을 일으키죠. 그러면서 얘네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문제를 어떻게 내가 알고 있는 그 모르는 거 해가지고 어떻게 이 문제를 찾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잖아요. 자, 그래서 보면은 문제 상황에 대해 알고 있는 거,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알아야 하는 것에서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정의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집단 구성원 또는 전체에 공유합니다. 그 다음에 가능한 해결책을 생성하고요. 이 가능한 해결책 생성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우리가 추측성 그 가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능한 해결책을 한번 생성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추측성 우리가 해결이라는 뜻이 왜 그러냐면 해결책의 적합성의 평가하기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완벽하지 않다란 뜻이에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는 그 적합성의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수행을 하게 돼요. 이걸 가지고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무엇이냐? 자, 연수자료 내용에 해당하는 모형 명칭이 뭐냐? IMSA라는 거죠. 요게 기출에 살짝 비쳤습니다. 그래서 IMSA라는 모양인데 이것도 문제중심 학습법의 하나고요. 그리고 아까 그 기록장에는 뭘 적냐했더니 별거 없어요. 학생들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을 뭐든지 자유롭게 기록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여기 이렇게 문서상으로 이렇게 써 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여기에다 과정적인 거를 다 기록을 해요. 과정을 대부분 기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다음 보기에 설명하고 있는 평가 방법 명칭 쓰고 그 다음에 기억, 니은, 디귿의 명칭을 쓰시오라고 했는데, 자, 요거가 우리가 이제 이 마인드맵하고 우리 그림상 차이가 뭔 것 같아요? 그림상으로 봤을 때 별 차이가 없어요? 여기 보면 중간중간에 이 글이 있죠. 네, 영어라 뭔지 모르겠는데 중간중간에 글이 있어요. 중간중간에 이 얘와 얘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야. 이게 좀 특이점이 있어요. 물론 도형 사용하는 것은 마인드맵에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마인드맵은 도형을 꼭 사용하라고는 하지 않아요. 그림을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도형을 사용합니다. 반드시.
도형을 사용해야 돼요. 자, 보시면 여기에 책마다 되게 많이 나와요. 알죠? 많이 나옵니다. 1970년대 미국 코넬 대학교에서 조셉 노박과 연구진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이것은 개념 간의 관계와 연결성을 시각화한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쓰게 되면 개념 간의 관계는 사실은 마인드맵이랑 같아요. 하지만 관계의 연결성과 그 다음에 시각화하는 다이어그램, 요로까지는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개념 간의 관계와 연결성을 시각화한다. 시각화. 그러니까 뭐 그 마인드맵도 그렇죠. 그래서 개념 간의 관계와 연결성, 그래서 시각화한다. 이렇게 쓰면 돼요. 얘를. 그래서 통해 학생의 융합과학에 대한 지식을 안내하기 위해 개발됐대요. 그래서 융합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융합이란 말은 아주 이제 익숙해졌단 말이야. 2015에서 2019까지는, 그러니까 2015는 융합이란 말을 쓰는데 2010 이제 공부교육 과정에서는 그게 이제 통합이란 말이 그때까지 쓰이다가 2015 와서는 융합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융합이란 말을 쓰는데, 융합과에 대한 지식, 그래서 주로 사각형이나 이제 원형, 도형,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도형을 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도형 안에다 개념을 적고 원인과 필요, 결과 등의 같은 각 도형 안에 적힌 내용의 관계의 성격을 표시한 화살표를 이용해서 구조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이 방법은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책마다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제가 제일 간단한 걸로 다시 바꿨는데, 우선은 자, 사실과 용어, 아이디어 등을 떠올려 목록을 만든다. 자, 목록을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과 용어, 아이디어. 그래서 아이디어나 뭐 사실이라든가 어떤 용어라든가 이런 것을 목록을 만들어요. 중요한 건 목록입니다. 자, 떠올린 목록을 평면에 펼쳐 놓은 후에 성격에 따라, 자, 성격에 따라 그룹으로 묶습니다. 자, 목록 만들었어요. 성격에 따라 분류했어요. 자, 지금 두 번째 분류해서 그룹으로 묶는 거야. 여기 분류라고 써 있지는 않지만 성격에 따라 그룹을 묶는 건 분류했다는 뜻이지. 그래서 성격에 따라 분류해서 그룹으로 묶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화살표를 이용해서 관계에 따라 연결을 합니다. 그룹으로 묶었으니까 어떻게 연결해야겠죠. 그래서 연결해서 어떠한 관계인지 표시합니다. 중간중간에. 예를 들면은 여기에 이제 어떤 내용이 있고 이제 도형으로 하랬죠. 도형으로 이렇게 했어요. 해가지고 이렇게 분류했어요. 분류했는데 이제 연결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연결했는데 마지막에 그룹으로 이게 해서 또 묶어요. 근데 여기다가 어떤 관계인지 표시한다. 여기다가 아까 막 중간에 써놨었죠. 그게 어떤 관계인지 표시하는 거야. 이게 마인드맵에는 없어요. 자, 중요한 내용을 요약하거나 어떤 개념이 포함하는 관련 요소의 체계도를 만들 때 사용하는데, 그리고 공동으로 지식을 구조하거나 정보를 분석할 때 특정 분야에 대한 메타인지를 쓰라고 했었는데, 여기서 핵심은요, 이것을 왜 하냐는 겁니다. 이것을 굳이 왜? 이걸 하게 되면 메타인지, 인지도 그냥 인지가 아니라 메타인지예요. 굉장히 통합적이고 활용도가 높고 굉장히 고차원적인 인지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메타인지를 높인다. 그래서 얘를 할 때는 메타인지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얘를 지금 뭔지도 모르고 계속 설명을 했죠. 여러분들 알 거라 생각했지만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개념지도라고 합니다. 이거를 컨셉 매핑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편하게 개념지도라고 해요. 이게 진짜 많이 나와요. 진짜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개념지도를 왜 하는지, 메타인지 때문에 하는 것도 알겠고, 마인드맵이랑 차이점도 알겠고, 이제 과정도 알겠어요. 근데 자, 여기서 보면은 구성 요소가 있어요. 물어보기가 참 좋아서, 이거는 참 물어보기가 참 좋단 말이에요, 이게. 자, 구성 요소는 개념과 연결어, 제시문 이렇게 구분한다. 그래서 개념은 당연히 뭐 파악된 아이디어나 대상, 이벤트를 나타내면 일반적으로 명사로 이제 표현되고, 그 다음에 연결어. 그래서 일반적으로 동사로 표현되는데 두 개 이상의 개념들을 잇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연결어는 중간중간에 이 마인드맵에 없었어요.
제시문, 개념이 연결을 통해서 이어지면 의미 있는 문장으로 발현되는 것을 뜻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다가 이제 개념을 하고 또 여기 중간중간에 있는데 여기다 이렇게 연결을 하고 여기다가 연결어는 여기다가 뭘 했어요? 뭘 여기다 중간에 썼다고 했죠? 이 연결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최종적으로 여기 하면 이제 제시문을 쓸 수가 있는 거야. 응? 여기다도 제시문을 다 쓸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외워야 될 거를 구분해야 되는데 뭘 외우냐면 구성 요소를 외워야 돼요. 이거를 의미를 쓰라고 하지는 절대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냥 개념, 연결어, 제시문. 그리고 혹여나 더 어렵게 나오게 되면 이렇게 표로 해가지고 이게 무엇이냐고 물어볼 텐데 그렇게까지는 책에서 본 적은 없고 이 표도 제대로 안 나와 있어요. 저도 이거 간신히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찾아서 그냥 넣은 건데 책에서는 잘 안 나와 있어요. 갖고 요거 3개 명확하게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답안지는 다 받았죠? 네. 예. 자, 스팀 융합 인재교육, 통합교육이라고도 하고, 작성 방법 보니까 기억의 학자를 쓰고 니은의 단계. 요즘에 학자, 작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니은의 단계. 그 다음에 스템 교육에 인해 그 미술 교과 내에 적용된 통합 수업 방식 2가지. 미술 교과 내에 통합 방식을 물어보네요. 그러면 스템 교육과 연관된 교육 이론 및 교육과정 내에 수업 사례 2가지 정도. 그래서 스템 교육을 통해서 나타난 어떤 교육 사례, 교육 사조 뭐 이런 것까지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포시의 그 스팀을 우리가 이제 포시를 더 추가한 겁니다. 4가지 핵심 역량을 쓰라고 그랬어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현재 교육과정에 적용된 거거든요. 스팀 교육의 수업 목적 3가지. 그냥 스팀 교육의 목적이 아니에요. 스팀 교육의 목적은 뭐예요? 그렇죠. 융합적 인재를 기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업 목적이 따로 있어요. 스팀 교육과 홀리스틱 교육의 공통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저는 스팀은 꼭 내요. 어찌됐든 나오든 안 나오든. 왜냐면 이건 저는 나올 거라고 보고 진짜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 해마다 그랬지만 올해 꼭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게 왜 안 나오는지. 자, 보시면은 스팀 융합인재교육이라 불리는 스팀은 과학기술, 공학, 예술, 수학. 근데 예전에는 말이죠. 이게 예술이 없었다는 거죠. 예술이 없었는데 예술이 포함된 거란 말이야. 예술이 없을 때 이제 스템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걸 예술이라는 걸 넣어가지고 스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교과 간의 융합적인 교육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요즘에 어떻게 해요? 이 간학문적, 그 다음에 그 교과 내에서도 통합적인 교육을 많이 시킨단 말이야. 이게 지금 기본이 되는 거예요, 되게. 우리가 스템 교육은 스템 교육에서 예술, 아트를 추가하면서 발전된 개념인데 여기서 이제 이 사람도 중요하죠. 야크만. 이 사람 참 많이 나와요. 야크만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해가지고 뭐 스템 교육의 설명을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삼각형 도표로 해가지고. 자, 야크만에 의해서 정의됐고요. 우리나라의 교육과 기술부의 융합교육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정책으로 초중고등학교에 이미 스템 교육에 명명하기 시작했다. 스템이 연결되지 못한 단편 지식의 과잉 문제, 새로운 교과목에 빠르게 생성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들의 삶과 학습, 학문과 그 다음에 실제적 문제를 연결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요 부분이 이제 목적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걸 어떻게 요약할까요? 막 빠르게 생성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 해결도 있고 학생들의 삶과 학습 학문과의 실제적 문제를 연결하는 거. 이게 구성주의 입장이랑 굉장히 같은 맥락이거든요. 이 부분이 구성주의랑 굉장히 같아요. 이걸 한마디로 하면 학생의 삶과 연결. 자, 학생의 삶과 연결해가지고 결국 뭐 한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뜻이에요. 자, 구성주의도 똑같은 얘기하죠.
이 구성주의는 학생의 삶과 연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뭐가 학생과의 삶이 연결돼야 돼요? 학습이. 그러니까 학습이 삶과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구성주의가 되는 거야. 그게 삶과 연결이 안 돼. 그러니까 삶과 연결이 된다는 것은 뭐야? 활용도가 높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결국은. 절차는 상황 제시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상황 제시를 해요. 어떤 상황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창의적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성공적인 체험. 요 단계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황 제시하고, 창의적 설계하고, 성공적인 체험 단계 수업으로 전개돼야 인재 교육으로 제대로 구현되는 것으로 인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나라 미술 교육에서 스템은 1990년 말부터 연구돼서 현장에 적용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현장의 미술 교사들은 프로젝트 형태의 통합 교육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적용했는데, 근데 그게 통합 교육된 게 얼마 안 됐어요. 언제부터 통합됐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유출을 해야지. 유출을 해야지. 가만히 있지 말고. 언제부터, 자, 교과 외의 통합이 언제부터 됐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쉽죠. 네오DBA부터예요. 그러니까 1990년대예요. 그렇게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1980년대 DBA 만들어지고 그간에 교과의 우리 미술 교과 외의 거랑은 통합을 안 해. 교류는 같이 하고 그게 미술 중심으로는 하긴 하는데 이게 통합은 안 했어요. 미술 교과 자체가 중요했기 때문에. 근데 네오DBA 1990년대로 넘어가고서는 어떻게 돼요? 간학문적인 통합이 계속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통합교육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적용했는데 미술 교육의 내의 그 통합 수업은 간단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게 뭐가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체험, 표현, 감상의 통합이에요. 체험, 표현의 감상.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 근데 그게 DBA에서부터 있었어요. 그거는. 이후 타 교과의 통합 수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체험, 그러니까 미적 체험, 표현, 감상의 교과 내의 통합은 이미 DBA에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한 거죠. 타 교과의 통합 수업. 타 교과의 통합 수업이라는 뜻은 미술이 중심이 아니어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도움이 되는 교과로 치부할 수도 있다. 본질주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된 거야. 그래서 1990년도에부터. 그래서 요게 이 두 가지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어쨌든 이 타 교과의 통합. 미술 교과 내에서 현재 교육과정의 교과서에서도 이 교과서 보면 미적 체험만 나와 있지 않아요. 미적 체험하다가 표현 활동 나오다 감상 활동 막 같이 나와요. 그래서 그러는 거야. 그 다음에 홀 시스템이 이루고 있는 4가지 핵심 역량 정도는 알고 있어야겠죠. 가만히 있어봐. 리을? 네, 저 리을 거 안 했어요. 리을 거 안 했죠? 아이고, 제가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과 연관된 교육이론이 그게 뭐냐면 최근에 홀리스틱과 다문화, 스마트 러닝, 자유학기제, 자유학기제도 거기 들어간대요. 그 다음에 고교학점제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그러니까 들어가니까 제가 물어봤겠지? 그래서 고교학점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네들끼리는 이게 엄청 중요해가지고 자유학기제 만들어서 자유학기제 만들었다, 학년제 만들었다가 그리고 또 고교학점제도 만들잖아요. 그렇게 많이 만드는데 이거 왜 안 내냐고. 올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 특히 홀리스틱은 요즘에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됩니다. 그래서 홀리스틱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명확하지는 않지만 뜻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원래 홀리스틱 교육 자체가 명확한 교육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내용은 이제 창의성, 소통, 배려, 융합입니다. 창의성, 소통, 배려, 융합. 그래서 창의성과 소통과 배려, 융합을 통해서 교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4가지를 구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스팀 교육의 수업 목적은 학생의 흥미 증진과 실생활의 연계와 융합적 사고력, 이런 거 외우긴 쉽죠. 수업의 목적은 흥미도 중요해요. 흥미도 중요하고 실생활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생활의 연계가 돼야 돼요. 그게 실용주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연계가 돼야 되고, 융합적 사고력은 당연히 얘네들이 추구하는 목적이니까 당연히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스팀 교육과 홀리스틱 교육의 공통점. 자, 지금까지 홀리스틱 교육에 기초해서 계획된 교육 프로그램들이 이제 스팀 교육의 방향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의 특징이 교육 목적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통제되거나, 자, 얘네들은 무조건 인위적으로 통제되는 건 아니에요. 구성주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의도되지 않은 환경에서 학습을 주도적으로 종합적으로 이끌어가는 방식. 그래서 종합적, 이제 주도적, 자기 주도적 학습이 중심입니다. 자기 주도적 학습.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이거 구성주의를 자꾸 얘기하게 되는데, 내가 살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임용시험 준비를 하고 있잖아.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교통사고가 났어요. 갑자기. 갑자기 슬퍼지죠. 요즘에 하도 교통사고가 예전 같지 않아요. 뭐 살짝만 쳐도 막 병원에 누우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운전을 잘 안 한대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 문제를 생겼을 때 우리가 이제 미술 임용을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해결이 가능할까요? 그거랑은 상관없단 말이야. 모든 학문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융합적 사고가 필요한 거야. 저는 그래서 한문철 TV를 항상 보거든요. 융합을 추구하고 있어요. 자, 융합적 사고가 필요한데 이것은 뭐야? 간학문적 개념이에요. 자, 우리가 요즘은 어떤 내용을 드립다 파가지고 막 박사과정 가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거보다는 어떻게 여러 학문들을 포괄해 가지고 배워서 융합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인간을 만드는 것이 가장 최종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학문적인 특성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간학문적 사고에서 융합적 사고는 결국 문제를 어떻게 한다?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게 되는 거야. 이것이 구성주의의 가장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자기 주도적으로 한다는 것은 뭐야?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어떤 실생활에서 있었던 어떤 해결해야 될 일이나 이런 게 바로 피부로 와닿는 것들, 이런 걸로 인해서 내가 학문을 캐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필요로 하지 않으면 주도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기이론도 있죠. 아무리 동기를 유발시켜도 지속적으로 안 돼요. 켈러의 동기이론 뭐 문제 내긴 했지만 계속 지속된다라는 전제하긴 한데, 그것도 기본적으로 뭐냐면 나한테 필요로 해야지만이 동기가 유발이 되는 겁니다.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도적이 되려면 사탕을 주거나 돈을 주거나 이것도 안 돼요. 여러분들 직장 다니면서 돈 준다고 직장 다니는데, 야, 돈 주면 너무 좋아 하면서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불만이 많죠. 왜냐하면 자기 주도적으로 못 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키는 걸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 이런 것을 보통 이제 이거랑 뭐 관련은 없지만 보통 이제 사명감 뭐 이런 걸 갖고 있으면 주도적으로 하거든요. 근데 사명감 같은 게 없으면 주도적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로 하고 내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통합적 사고 같은 경우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을 어떻게 일상에서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해결하는 문제들이나 우리가 그걸 응용할 수 있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요거를 조금 일로 이게 고장났네. 자, 홀리스틱 교육 좀 볼게요. 자, 홀리스틱 교육은 학생들이 각각의 관점이 다름을 인정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동일한 내용과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요. 개개인이 스스로 계획한 진정한 홀리스틱 학습을 위해서 통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습하게 된다. 이게 통제가 안 된다는 뜻은 뭐예요?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한다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통제를 하지 않는다라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사실은 결국은 통제를 안 하면 안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지,
예, 근데 자율적으로 해요. 예, 주도적으로. 그래서 홀리스틱 교육 같은 경우는 교육은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절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꼭 해야 된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러므로 발도르프 교육이라든가 합리교육, 인간성 교육, 초개인적 교육, 정신통합 교육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래서 홀리즘 전체주의를 얘기해요. 이 교육에서의 필요한 어떤 우리가 이제 심미안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정서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생태교육이에요. 우리가 여태까지는 생태교육까지는 보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 사람들 이제 이걸 추구하는 사람들은 생태교육, 우리 주변의 자연 이런 걸 다 눈여겨보기 시작하죠. 이게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딱 집어서 얘는 무슨 교육이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예. 그런데 여기서 세 가지 관점이 있는데 요거는 좀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관점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말 그대로 이제 홀리즘이라는 말과 관련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균형과 포괄 연관, 균형과 포괄과 연관입니다. 자, 균형은 아동의 지적 발달은 아동의 감성적, 신체적, 심리적, 영성적 그 다음에 발달과 적절한 관계성, 그러니까 아동이 인지적 특성만 발달하는 게 아니라 이 주변의 신체적, 감성적, 심리적 이런 게 다 발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균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포괄, 자, 홀리스틱 교육에서는 전달, 교류, 변형, 그러니까 이 포괄에서는 또 이걸 따로 이렇게 전달 이렇게 얘기하죠. 전달, 교류, 변형 이렇게 얘기해요. 뭔가 이제 전달하고 서로 교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변화시키는 변형인데 변형은 가장 포괄적이고요. 그 다음에 전달은 가장 이제 작은 영역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 전달, 교류, 변형이 결국은 그걸 포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연관은 홀리스틱이 초점은 관계에 있다. 그래서 단선적인 사고와 직관, 그 다음에 심신관계, 지식 영역 간의 관계. 그래서 전부 관계성을 유지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든 게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과도 관계 있고 나는 바다가 싫어. 그래도 바다랑 연관성이 있어요. 있죠. 여러분들 저 오염수 이렇게 내보내는데 말이죠. 나는 바다 싫어. 나는 관련 없어. 엄청나게 관련이 있습니다. 저도 바다 싫어하거든요. 근데 저번도 얘기했지만 막 소금을 사재기해요. 근데 저는 김이랑 밥 먹는 거 좋아하는데 김에다가 소금 뿌리 소금이 없대요. 그래 내가 고등어 뭐 삼치 뭐 이런 거 그래 참을 수 있다 쳐. 근데 소금이 없대요. 소금이. 음식에 소금 안 들어가는 거 있습니까?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전부 연결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뭐 인도 애들 막 바다 그 지내 이제 겐지스 강이나 뭐 이런 그 막 신격화 시키는 그 강에다가 맨날 그 화장터에다가 거기다 버리고 쓰레기 다 버리잖아요. 근데 이게 버리는 것 자체가 자기네들이 상관없다는데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환경이라는 거 이제 생태의 그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자, 기본 관점은 교육은 원래 모든 형태의 생명 속에서 흐르고 있는 생명에 대한 경외에 근원을 둬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홀리스틱 교육의 비전 선언의 핵심이다. 생명을 존중한다는 마음. 이게 사실은 제일 핵심인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있다는 존재고 우리가 자연도 살아있다는 존재인데 그 살아있다는 존재가 서로 교류한다는 의미예요. 이 독립적으로 살아있지 못해요. 다 교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고. 자, 방법은 홀리스틱 교육에 있어서 이용되고 있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며 특별히 한정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방법의 그 전체성, 홀리즘이니까 전체성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러나 특징에 의해 분류하면 신체적 접근, 감성적인 접근, 그 다음에 사고적 접근, 그 다음에 정신적인 접근, 공동작업, 종합적 접근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자, 얘네들이 그렇게 말을 하면서 난 괜찮아 하면서도 마지막에는 자기 할 말 다 하는 것처럼 이 홀리스틱도 우리는 명확하지 않아 하면서 막 방법도 다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체성이라고 해놓고서 또 분류해 놨어요. 그래서 신체적 접근과 감성적인 접근, 근데 사고적 접근, 정신적인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면 이게 얼추 기억이 날 거예요. 이게 서로 접촉을 한다, 서로 이게 교류한다는 뜻이거든요. 전체라는 것은 서로 교류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신체로도 접촉이 되고 감정적으로도 접근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위에 있었고, 자, 평가 모형의 자, 다음과 같은 양식을 사용하는 평가 방법 명칭 쓰고 평가 모형의 방법적 특징을 서술하고. 평가 모형의 방법적, 평가 모형을 진행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 2가지, 이 평가 모형을 했을 때 장점 2가지, 평가상 유의점 2가지. 자, 그러면 이게 무슨 평가냐? 우리가 지금 현재 당장 내일 시험을 보게 된다면 평가는 꼭 나온다. 그럼 뭐 어떤 거 보고 싶어요? 그쵸, 수행평가인데 수행평가 되게 많죠. 예. 자기평가. 왜 그럴까요? 근거 하나만 재보세요. 그렇죠. 교육과 현재 그러니까 15에서도 그렇긴 한데, 우리 15에서 이제는 무슨 말이 나오면 성찰이란 말이 나오는데, 2022 개정에서도 성찰이 굉장히 강조돼요. 근데 이 성찰에선 2가지 평가 방법을 주로 씁니다. 크게 보면 자기평가, 동료평가를 해가지고 그걸 하나로 묶는다면 어쨌든 자기평가에 들어가는 거하고, 또 하나는 포트폴리오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도 성찰이 들어갑니다. 자기반성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걔네들 사실은 자기반성의 가드너의 방식이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얘도 그래요. 그리고 교사도 자기평가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얘는 평가로 들어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수치로 들어가진 않죠. 실제 평가는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그럼 뭐하러 해? 뭐하러 하냐고, 이걸. 성찰하기 위해서. 좋은 말이에요. 성찰하기 위해서. 그거를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과정을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과정을. 자기의 발전의 과정. 반성을 왜 해요? 계속 발전하기 위한 거죠. 반성과 피드백을 같이 쓰는 이유는 계속 발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에도 들어가지 않는 걸 왜 하냐? 굉장히 무식한 소리입니다. 지금은 현재 과정평가를 중시하죠. 질적평가. 그죠? 예. 그래서 자기평가 보고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기평가는 사실 보고서를 써야 돼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 자료 수집하고 디자인인가 봐요, 이거는. 그래서 의도, 주제 표현력, 성취감 및 만족도, 다른 학생과의 관계는 꼭 들어가요. 우리 공동학습이나 이런 거 들어가니까. 근데 포트폴리오의 작성 방법도 들어갈 수 있고, 그건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그리고 자료 분석, 종합 이런 게 들어가는데, 이제 자기 평가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평가상 유의점에서는 교사 평가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합니다.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요. 그리고 비평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측면 정도로 고려합니다. 비평 능력. 이 평가상 유의점이야. 자, 그 다음에 방법적인 특징. 자기평가 보고서는 특정 주제나 교사학습 영역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학습 과정이나, 자, 여기서 중요한 말 나왔어요. 이 방법적 특징이라고 보면은 이제 특정 주제를 하나 선택하겠지? 예, 그 다음에 그 교수나 학습 영역에 대해서 특정 주제나 교사 학습 영역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학습 과정이나, 자기 스스로 해야 돼요. 과정이나 그 다음 학습 결과에 대한 평가 보고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하나, 둘, 셋, 네 개로 우리가 잘랐어요. 이 자기평가 보고서는 어떻게 하는 거냐? 특정 주제나 교사학습 영역이라고 길게 하지 말고 그냥 특정 주제라고 해도 돼요. 주제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해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학습 과정이나 학습 결과, 과정, 결과 다 하겠다는 거죠. 결과에 대한 자세한 평가 보고서를 작성해요. 그럼 최종 뭐야? 평가 보고서. 그럼 평가 보고서 어떻게 작성하냐? 특정 주제에서 자기 스스로 과정이나 학습의 결과를 적으면 돼. 자, 성취 수준. 그래서 평가 모형을 진행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 2가지래요. 그럼 이거 하면 장점 2가지가 있겠네. 성취 수준 등에 대해 생각하고 반성할 수 있네. 결국은 반성할 수 있대요. 성찰할 수 있다. 지금은 반성이란 말을 안 씁니다. 성찰이란 말을 써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냥 성찰이란 말을 자꾸 써요. 그래서 교사로 하여금 자신이 행한 해당 학생에 대한 관찰이나 수시평가가 어떻게 타당하였는지를 어떻게 비교 분석할 수가 있어요.
교사가 내가 누구 뭐 명철이 내가 계속 어떻게 평가를 해왔는데 명철이의 평가를 보고 내가 제대로 평가를 제대로 했는가 비교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교사의 평가 아까 했고 유의점 했고요. 자, 그러면서 정리를 하면 학생 스스로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 준비도, 학습 동기, 성실성, 만족도, 다른 학생과의 관계, 성취 수준, 요게 뭘까요? 평가 요소입니다. 평가 요소를 어떻게 합니까? 준비도, 상중하, 학습 동기, 상중하 이렇게 구분해서 하죠. 준비도 보니까 준비도는 중이야. 학습 동기는 동기는 높아, 상 이런 식으로 주겠죠. 자, 그러니까 얘는 평가 요소로 들어가는 거야. 외워야겠어, 안 외워야겠어? 외워야지. 그렇죠? 이거 외워야죠. 이거 뭐냐? 준비도나 학습 동기는 그럼 또 어디에 나올 것 같아요? 어떤 평가가 이렇게 여러 가지 있을 때 어느 평가에 또 나올 것 같아요? 응? 토익법? 토론법? 준비도는 당연히 나오죠. 동기, 학습 동기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동기는 다른 사람이 평가하거나 하기에는 동기를 제대로 이제 자기에 대한 동기가 더 강조되기 때문에 다른 걸로 대체해서 볼 수 있는데 이게 동기가 제대로 평가의 기준으로 안 나와요. 동기를 어떻게 평가할 거야? 자기 평가니까 가능하지. 성실성 이런 거 뭐 다 들어갈 수 있고 만족도는 어떻게 해요? 이것도 얘만 들어가요. 만족도. 자기가 만족하는 거야. 다른 학습자들의 관계는 뭐 여거저거서 뭐 같이 하는 건 다 평가되겠죠. 성취 수준 요것도 그죠? 요거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아시겠죠? 자, 5번 다음 미술관의 역할. 자, 미술관은 요번만 내고 안 낼 겁니다. 왜냐하면 미술관은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한 해 미술관 박물관 한 해 꼭 1회 이상 가야 된다. 꾸준하게 역대 그 교육과정 바뀔 때마다 그랬어. 가능하면 한 해, 한 번, 한 학기 한 번, 아니면 요 최근에는 꼭 한 해 한 학기 한 번 가야 되는데 요번에는 어떻게 됐어요? 여의치 않으면 디지털 가상 디들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 중요도가 떨어진 건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디지털로 그렇게 많이 발전을 한 건지 어쨌든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술관 수업을 과연 이걸 해야 되나? 근데 이게 우리가 감상 수업의 일환으로 보는 거거든요. 다음 미술관 역할에 대해서 기억니은 내용을 쓰고 디귿 리을 미음에 해당하는 특징을 쓰시오 해서 미술관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보통 미술관 역할은 그렇게 어려워할 건 없는데 수집 전시하고 교육하고 연구하고 보존 복원을 하는 것이 얘네들 역할이에요. 그래서 수집 전시, 교육. 그래서 교육은 감상자에게 작품에 대한 안내와 설명을 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중들의 미술에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하는데 결국은 이게 무슨 교육이다? 우리 학교 교육 차원에서는 얘네들 교육을 무슨 교육이다? 이런 교육을? 응? 응? 얼마 전에 했어? 얼마 전에. 이걸 평생 교육이라고 하죠. 우리가 평생 교육 약간 우리랑 상관없다고 보는데 대부분 우리 주변에 있는 전부 학교 교육을 기준으로 해서 주변에 우리가 이제는 우리 고교학점제잖아요. 이 평생 교육 기간에 대한 학점을 딸 수 있게 하는 거야. 그래서 되게 나름대로 정규 교육 내에서도 평생 교육이 같이 존재합니다. 연구 보존 보고는 얘네들이 전문가겠고,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고 김교사.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문장이 어쨌든 미술 문제 보면 문장이 되게 길고 막 많아요. 독해가. 그래서 그냥 문장을 길게 써놓거나 아니면 이렇게 서로 문답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이해해 보면 별거 없어요. 그래서 결국 물어보려고 이렇게 써놓은 거야.
안 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안 낼 수가 없어서. 이 선생님 미술관 학습에 관해서 수업을 진행하려는데 몇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그래서 항상 교사가 2명이서 얘기하면 하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는 되게 잘 알아요. 그러면서 정말 모른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교사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김 교사 감상 방법은 알겠는데 미술 작품에 감상 요소가 따로 있을까요? 미술관 학습에서 감상 요소가 따로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예. 내 일반 감상 관점하고 다르지 않아서 많이들 사용하죠. 6가지로 구분합니다. 그거 쓰란 얘기죠. 예. 그러면 그거 쓰라는 거 그거 까먹기 전에 봅시다. 그러면은 작가, 주제, 표현 방식, 재료와 기법, 시대적 배경, 그 다음에 조형사 원리, 이걸 우리가 뭐래요? 관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7차 교육과정에 2007 개정, 그때 여기 뭐 물어보나 마나지 뭐 모른다고 하겠죠. 그때 그 시절 외웠던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봐봐, 모른 체 하잖아요. 2007 개정을 외웠던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혹여나. 아니 안 쳐다보고 있었어요. 나 영화 안 쳐다봤어요. 아니 나 모르잖아요. 누구? 아니 근데 그때 필수 학습 요소라는 게 있었어요. 이 필수 학습 요소가 이런 개념으로 해서 이게 관점으로 들어갔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만 해도 관점 어느 정도 정해졌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개정 넘어서 뭐 이제 공구 넘어가고 15 가면서 이게 관점이 조금씩 바뀝니다. 이게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은 아직까지 이렇게 쓰고 있어요. 얘네들은 정해졌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이 기준으로 하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그렇군요. 그럼 아이들이 감상하고 비평 차이를 잘 구분하지 못하고 있어서요. 저희 반 애들도 그래요. 구분이 안 돼서 수업 때 구분했으니 자료 드릴게요. 되게 성의 없이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 감상하고 비평은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데, 감상은 미술 작품을 보며 주관적인 아름다움을 느껴야 돼요. 주관적인 아름다움을 느끼고 그 의미와 가치를 생각해 본다. 그래서 그 의미와 가치를 느껴본다, 생각해 본다, 이렇게 가야 돼. 분석한다 하면 안 돼. 자, 비평은 감상을 바탕으로 작품을 해석해야 돼. 그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가치를 판단한다. 자, 해석하고 논리적 근거로 가치 판단하는 거야. 다 귀찮아. 그러면 가치 판단만 생각하세요. 가치 판단이 비평이에요. 얘는 그 의미의 가치를 생각해보고 그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름다움을 이해할 수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업에서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고 온오프라인 연계가 가능한 수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게 굉장히 그 욕심이 많은 사람이죠. 이것도 잘 모르면서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고 온오프라인까지 연계하고 싶대요. 그랬더니 2022 개정 미술과 교수학습 방향에 보면요, 디지털 환경과 미술 변화를 고려하여 교수학습 과정에 다양한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고 온오프라인 연계가 가능한 교수학습을 계획하고 실행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 하부 요소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못 쓰죠. 이걸 어떻게 써요? 이거 여러분들 이렇게 이런 유형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걸 뉘앙스를 보여준 거야. 그래서 여러분은 뭐가 생겨? 동기유발이 생기는 거지. 이거를 뭐 무작정 외우겠어요? 이렇게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동감이 되면 그 부분까지 살짝 보겠지. 딱 그거 하나야. 뭐냐?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는 수업을 계획할 때는 미적 경험과 상상력 표현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데 중점을 두어 디지털 소양을 기를 수 있어요. 뭐를? 미적 경험과 상상력 표현 가능성을 확장한다. 그러면 미적 경험, 상상력. 미적 경험, 상상력은 내가 봤을 때는 그냥 효용사적 개념이고, 표현 가능성을 확장하는 데 쓰이는 거야. 디지털은 표현 가능성을 확장하는데, 뭐 백남준처럼 확장하는 거야. 디지털 왜 써? 기존에 있는 거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화풍에 그림 안 그리고 왜 아이패드에다 그림을 그리는데? 안 그래?
아이패드나 이런 큰 패드다 그리게 되면 그걸 수정 보완하고 더 확장시킬 수가 있잖아요. 유화로 그리면 유화 거기까지라고 아무리 그래도 해도. 그래서 뭘 해야 돼요? 확장이에요, 확장. 요것만 생각나면 어떻게 돼요? 경험과 상상력 이런 거는 그냥 덤으로 오는 거죠. 그 다음에 비대면 원격은 코로나 때문에 이게 등장을 한 건데, 비대면 원격 교육 시 학습자와 교사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의 능동적 참여를 강화하는 방향을 마련해주고 학습 계획을 세운다. 얘네들의 핵심은 뭐냐면 비대면 원격 교육은 참여입니다. 능동적인 참여. 이게 제일 안 돼요, 사실은. 제일 안 되면서 제일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야, 참여를. 여기 어디가 있더라? 교수 학습 방향. 교수 학습 방향에서 미술과 교육과정 제시한 성격 목표 내용 체계, 요것도 뭐 한번 내가 물어보긴 해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건데도 이게 예전에는 미술 교과 역량이 미적 감성, 시각 소통 능력, 창의 능력에서 역량을 참고해야 되고 목표는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와 성취 기준, 학습자의 성취 수준 이 세 가지만 외우면 됐었는데 되게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미술 교과 역량까지 달라졌으니까 다 달라진 거죠. 아까 여기 디지털 요거 있죠. 방향입니다. 디지털 환경의 미술 변화를 고려해서 교사학습 과정에 다양한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고 온오프라인 연계가 가능한 교사학습을 기획하고 실행한다. 이게 보통 이게 이제 큰 제목이죠. 근데 요 밑에 점점 두 개는 뭐예요? 거기 구체적인 방안이에요. 구체적인 방안을 물어볼 수가 있어요. 이게 제 생각에는 지금 보시면 가나 다라 막 돼 있는데 이렇게 요거를 아마 여러분들이 쓸 일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이 방안을 쓸 거예요. 방안을. 똑같이는 안 써도 돼요. 아까처럼.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게 뭐예요? 학생 진로에 연계한 학습을 기획한다. 이거 진로가 사실은 있었어요.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나오거든요. 진로랑 꼭 연결해야 된다. 진로와 연계한 학습. 어떤 진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나와 있고 범교과 교수 주제를 미술 수업에 도입하고 적용한다. 미술관 아까 얘기한 거 나와 있거든요. 예. 자, 그 다음에 자, 다음 땡땡 중학교 초임교사인 김교사, 경력교사, 박교사의 대화 내용이 교사학습 지도 1분인데 요거 아마 여러분들 내가 이거 의도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의 이게 코드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성취 기준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좀 써줬어야 되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학습 목표를 적혀 있었잖아요. 학습 목표를 보고 내용 요소를 써도 되는 거야. 그래서 각각 두 가지 쓰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었냐면요. 교수학 방법 특징? 예, 그냥 이거 보고 쓰면 돼요. 그래서 나의 그 괄호 안에 기억에 해당하는 수업, 요번에 기억에 요 귀납적 쓰면 되고, 그 다음에 기억의 수업에다가 교수학 방법의 특징을 참고해 가지고 쓰고 2번, 3번 단계명을 특징을 서술하시오라 해서 이 귀납적 수용 반응 중심 냈고 직접 교수법 한번 내가 냈나 모르겠네. 직접 교수법은 작년에 한번 나왔나? 그래가지고 귀납적하고 반응 중심, 창의성 제가 다 냈거든요. 얘네들은 나오는 방식이 정해져 있어요. 의미를 물어보거나 발문을 물어보거나 단계를 물어보는데 단계는 이제 안 물어볼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정말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으면 뭘 해야 될까? 내용 요소입니다. 이건 믿고 갑시다. 내용 요소가 너무 드라마틱하게 다 바뀌었어요. 그럼 너무 많이 바뀐 거는 나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취 기준 있잖아요. 성취 기준은 뭐가 됐든 기본적으로 외우고 가는 거였는데, 그래서 문제로도 계속 냈었잖아요, 저도. 근데 이제는 그거는 이제 과거 거를 이제 현재 걸로 바꾸든가 아니면 그냥 내든가 하는데, 보통 과거에는 내용 요소를 내고 그걸 보고 목표를 쓰거나 교수학습 방법 유의사항을 내고 그걸 보고 성취 기준을 쓰거나 성취 기준을 보고 교수학습 유의사항을 쓰거나 이랬는데, 지금은 이도저도 안 돼요. 그래서 내용 요소로 외워야 돼요. 내용 요소를 가지고 성취 기준을 쓰게 돼도 너무 쉽거든요. 보면 알아. 너무 쉽거든요. 왜 그러냐면, 요걸 이제 아구를 다 맞춰보니까 미술의 시대적, 지역적,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고 설명합니다라고 나와 있죠. 근데 지식에 보시면 미술의 시대적, 지역적, 사회적 맥락 요약한 거야.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유추해서 얼마든지 써. 그러면 야, 보자. 내용 요소 이렇게 써놨잖아요. 성취 기준 목표 쓰라고 하면 너무 좋은 거야. 근데 내 생각은 그렇게 안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이렇게 요 표를 가지고 이렇게 아구를 맞춰보니까 이렇게 이제는 이렇게 아구를 맞췄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쉬운 거야.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어. 안 나오거든. 예. 이거 너무 왜냐면 완전 요약본이라서 그걸 왜 물어보지?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그래서 그냥 단독으로 물어볼 것 같다. 이 내용 요소. 그래서 내용 요소를 외워야 돼요. 내용 요소는 무슨 일 있어도 외워라. 그래서 교사학 방법 특집 보고 유추할 수가 있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뭐 기낙적 방법 유추하는 거네요. 자, 김교사. 자, 이번에 2022 개정 중학교 감상 수업의 미술사 맥락적 특성과 감상 관점에 관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도와줄 수 있나요? 물론 이제 수업을 계획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네, 크게 두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학습 목표와 내용 요소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모르겠고, 둘째는 어떤 교수 학습 방법이 감상 수업에 적합한지 모르겠어요. 이거 사실은 이게 여기서 이 문장 틀은 다 기출입니다. 이 틀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틀이 낯설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장 하나하나를 내가 다 살리려고 기출해서. 근데 이제 내용 물어보는 건 달라. 매끄럽잖아요. 그래서 모르겠고, 둘째도 모르겠대요. 그래서 박 교사, 김 선생님, 학습 목표 설정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미술과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교수학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땡땡 비워놨었죠. 귀납적 수업 방법. 아까 요거 보고 대충 유추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절차만 봐도 알죠. 그러면 되겠네요. 그럼 단계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제 기출에서 이런 거 한번 이 직접 교수법 이런 식으로 한번 물어본 적 있어요. 그래서 문제인식, 관계 탐색, 개념 발견, 개념 적용. 그래서 우리가 귀납적 같은 경우는 딱 두 개만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관계 탐색하고 개념 발견. 물론 다 알면 좋죠. 근데 여태까지 뭘 물어봤어? 요거 두 개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제 두 개가 제일 특징이 있죠. 이 5단계를 적용한 교사학습 방법이 자세한 내용은 교사형 지도서에 잘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목표. 아까 요거 6번이니까 목표로 나와 있었고, 그 다음에 지식 교수 썼고, 귀납적, 그 다음에 관계 탐색. 자, 관계 탐색 한번 봅니다. 그 다음에 개념 발견이 있는데, 이 귀납적 수업 모형이 저쪽에 한 번 더 나오나? 여기다가 귀납적 수업 모형에 저기를 안 써놨네. 자, 관계 탐색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지냐? 관계를 탐색하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생각하면 좋아요. 관계를 탐색하는 건데, 자료에서 색과 형의 특징에 따라 분류해보고 그 느낌을 찾아 탐색 활동한다. 이때 가능한 다양하고 많은 관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돼야 되고 교사는 격려가 필요하다. 요거는 사실 요 말은 빼도 돼요. 그냥 많은 관찰을 하면 좋다는 뜻이고, 학생들에게 학습하는 주제에 대해서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명확히 하도록 해서 자신의 의미와 언어를 다른 학생과 대비시켜 더 명확하고 정교화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뭐만 외우면 되냐면 꼭 들어가야 되는 게 형과 색의 특징에 따라 분류해 보는 거예요.
분류해야 돼요. 관계 탐색에는 분류합니다. 분류. 어떻게 분류해요?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류하는 거예요. 분류를 어떻게 해? 그거를 비슷한 것끼리 묶고 비슷한 색끼리 묶고 그러는 거잖아요. 예, 당연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학생들에게 학습하는 주제에 대해서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어떻게 한대요? 명확하게 하도록. 보통 생각을 명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의 의미와 언어를 다른 학생과 대비시켜 명확하고 정교화한다. 자, 쉽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의 생각과 대비시켜서 명확화한대요. 요거는 결국 뭐야? 명확화. 명확화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생각해야죠. 명확화는 어떻게 한다? 다른 학생과 대비로 토의를 하던가 아니면 그걸 교류를 해서 대비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걸 명확화하는 거야. 그래서 반응 중심에서 명확화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질문 토의 반성. 질문 토의 반성이 뭐야? 다른 사람과 교류해서 그거를 명확화하는 거죠. 똑같아요. 바로크 미술을 명확하게 하려면 바로크 미술을 드립다 파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르네상스랑 비교할 때 더 명확화가 되죠. 왜냐하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많이 다르기 때문에. 비슷한 애들끼리 이렇게 서로 대비가 돼야 안 돼? 안 되죠. 예, 그러니까 많이 다른 애랑 해야지 각각의 특징이 더 살아나죠. 이게 이제 명확하란 말이에요. 그것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개념 발견은 개념 발견에서 탐색한 사실을 근거로 개념을 발견하고 관찰해서 얻은 자료를 수집해서 그들 사이의 관계나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야? 규칙성을 봐야 돼. 규칙성. 규칙성. 규칙성이 뭐예요? 일정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예. 공통점과 차이점은 규칙성이 아닙니다. 이 공통점과 차이점에서 발견해야 돼, 규칙성은. 그러니까 각각에 따라 몰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출에서 나온 건데, 그 뭐더라? 그 잔상, 그러니까 부의 잔상과 정의 잔상 기출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귀납조 수업 모형 지도서였어요. 지도 아니었어요. 근데 걔네들이 결국 발견하려고 한 게,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제는 뭐 잔상에 대해서 이렇게 분류하다가 최종적으로 발견하려고 규칙적인 걸 발견한 게 잔상 원리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을 끄집어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규칙성 안 되면 규칙성이라 써줘야 돼요,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다? 언어화. 언어화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로 해도 돼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해요? 미술 용어를 사용해서 말을 하거나 아니면 적어야 돼요. 그래서 활동지를 적거나 감상문을 적거나, 근데 감상문은 사실은 뭐 이후에 적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는 그 서브로 뭘 적을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7번. 자, 7번은 잠깐만 쉬었다가, 잠깐만 화장실 다녀오세요. 바로 옆이더라, 화장실.